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는데 한대행은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해 야당의 최후 통첩 시한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표결 처리되는 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해야 한다며 내일로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대행 탄핵 추진도 경고했습니다. 27일 날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27일 날 오전에 발의를 하고 27일 날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어 그 전에 구인 체제가 완성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6인 체제에선 단 1명만 이탈해도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대행은 민주당 시안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단 겁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오늘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한대행 탄핵소추 예고로 개최 전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재판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답변서와 변호사 선임계 모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골석 재판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6명이 오늘 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탄핵 심판 답변서를 내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일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심리를 앞두고 미리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인데 이대로 가면 첫 변론 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걸석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사건에서 피청구인 없이 구체적 논의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국회에서 제출한 증거 같은 거를 다 접수하고 윤 대통령 측에 이제 전달하겠다. 그런 정도만 되고.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준비기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다음 변론기를 지정해버리면 윤 대통령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더 코너에 몰리게 될 거거든요. 윤 대통령 측은 이르면 오늘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인데 준비기일 참석 여부와 변호인 명단 등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이어 어제 공수처의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는 3차 소환 통보나 체포영장 청구 방안을 놓고 연내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회전문 앞에 취재진의 촬영 장비만 늘어서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에 하루 종일 대비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물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대부분도 출근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출석 불응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시가 지났으니 불출석이라면서도 가능성은 낮지만 기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 대리 출석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공수처의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보다 헌재가 우선이라며 불출석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수사관과의 문답으로 대통령이 설명할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탄핵 심판, 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연내에 윤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할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헌재재판관 3분이 의결된다면 그건 권한대행으로서 정부로서는 지금 한시라도 급한데 즉각적으로 임명을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민주당은 지금 이 집권당뿐만 아니라 여당에 완전히 이 초토화를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지금 보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그 시한을 2차 데드라인을 내일로 지금 내놓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보류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나무인이고 그리고 아전인수 후한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이렇게 권한 대행을 압박하고 탄핵이라는 카드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아나무인이라고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헌법이든 법이든 모든 것들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뭐 아전인수라고 할 것이고요. 민주당의 속내를 완전히 감추고 지금 민생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 그야말로 후한무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정말 엄중한 제도를 이게 정권 찬탈을 위한 치트키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고 헌법을 기준으로 법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180 거대 야당임을 지금 내세워서 입맛에 따라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여당을 겁박하고 그리고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 권한이 실제로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물어보겠다, 권한쟁의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국민의힘에서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그런 걸 다퉈보겠다고 하면 그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17년에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 소장은 대통령의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인데 임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던 이전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수 일간지 사설에서까지 헌법재판관은 빨리 임명을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순이 뭐냐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시는 그 석동현 변호사도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국민의힘도 그렇지만 아니 그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하면서 또 동시에 6명의 그 체제는 불안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3명을 임명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키고 헌법재판관 구인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빨리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서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를 신청을 한다고 한다면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어요. 이건 시간 끌기라기보다는 국민들께서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고 민주당이 이때까지 헌법재판관의 지금 추천이나 임명에 대해서 얼마나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임해왔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아까 아전인수격 해석인데요. 이때까지 민주당은 국회 본인들의 추천목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사용하지 않았던 건요.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올렸던 수많은 탄핵 소추안이 심리가 이루어질까 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부랴부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있다라고 강행한 거 아닙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하더라도 상권분립 등 헌법상 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같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 역시 권한대행의 최종 결정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두고 전국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사실상 출범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게 출범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출범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서 정치 얘기 빼고 예. 좀 민생, 첫 번째는 민생과 경제.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5년 만에 최대치로 지금 올라갔고 예. 또 코스피도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IMF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두 번째로 지금 모 신문사 오늘 일면에도 나온 얘기인데 트럼프 2기 행정기의 취임식에 우리의 수장만, 우리의 지도자만 지금 못 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 수면 아래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지금 당장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그 이전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그 내란 특검 이런 문제로 사실 공전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많이 실망하고 불안해하니까 일단은 민생과 외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했는데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체포영장 청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들은 내일까지 대통령께서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 얘기해 주시기 공수처에 바랍니다. 출석하시는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까 안 나오는데 체포영장 청구합니까, 안 합니까? 영장이 기각될까봐 두려워서 그럽니까? 찍소리 못하고 아무 소리 못할 똑 떨어지는 조항이 50개도 넘는다니까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예우할 사람한테 예우하세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장, 여보세요.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시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고 원하는 바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이라는 게 그 피의자에 대해서 한 3~4번 출석 요구를 불응을 하게 됐을 경우에 청구를 하는 시기인데,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3차로 출석을 요구할지 좀 고심이 깊어 보여요. 해서 안 되죠. 해서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까지 방송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예. 여기 수사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대통령은요, 국민들의 투표, 신성한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수사하는 데는 법의 절차가 맞아야 될 겁니다. 예. 공수처가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은 지금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이걸 지금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데 대한민국에서 절차도 법도 없이 수사하겠다, 강제하겠다, 국회에서 소리만 지르면 지금 수사가 되는 거 아니죠. 국민들은 국회의원한테 그런 권한까지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이 그 대상이 공수처가 됐든 검찰이 됐든 수사를 강제하려고 한다, 권한 없는 수사를 강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요. 이거야말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하려는 국헌문란 아닌가,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공수처의 그 체포영장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직권남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은요, 네.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좀 후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네, 그런 후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대통령이 물론 국민들의 신성한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나 외환죄 음모 혐의가 있다고 하면 형사소추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체포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합법한 절차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사실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 200조 2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3회 이상 수사나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 구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검찰 1회 그리고 공수처 소환에 2회를 불응하셨어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이었다고 하면 그분과 같이 근무를 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하는 말이 윤석열 수사팀장이었다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들고 관저 찾아가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럼 기자들 앞에 모아두고 이런 피해 사실이 있다라고 이분은 공표하면서 대통령실 압박했을 뿐이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는 물론 이 탄핵 심사 전에 수사를 받으면 범죄자라는 이미지가 굳혀지기 때문에 이것을 꺼려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출석하고 안 지켜서 실제로 탄핵 인용에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 이때까지 가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한 번이라도 국민들이 보셨을까요? 이때까지 수사를 이렇게까지 압박하고 체포하겠다, 구속하겠다 하는 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죄까지 확정된 것처럼 하는데 어디에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었습니까? 국민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게 예우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상전 취급받는 겁니까?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란이나 외환죄라고 하면 수사할 수 있는 거 맞죠? 이거 법적으로 나와 있죠. 근데 지금 공수처가 그 권한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그 권한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권한 있는 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권한도 없는 지금 기관들이 나와라 마라 수사하겠다 마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치를 흔드는 일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가 짧게 발언드리면 수사를 그러니까 해봐야지 내란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고 또 수사를 해봐야지 기소를 해서 이게 진짜 내란죄인지 아닌지 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에조차 응하지 않으니까 이게 답답한 심정인 것이고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검찰, 경찰 이 세 가지 수사기관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과 수사 대상에 대해서 사실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분명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일반 특검하면 되는 건데 또 특검은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실 거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일반 특검을 제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은 지금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결국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응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첫 변론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지금 관측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아주 세밀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이제 특검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특검법에 특검의 조사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중립 수사에 대한 중립성과 공정성의 담보가 필요할 때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특검 다 우리가 임명할게. 여기에서 이미 중립성과 공정성이 깨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헌이다, 위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검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계엄 행위에 대해서 내란과 외환죄까지 덮어 씌워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신성한 투표에 의해서 국민 신임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이러한 누명이나 잘못된 법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그러하듯 윤석열 대통령 역시도 국민의 한 명으로서도 이에 대한 방어권 쓸 수 있는 기회가 철저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오늘 첫 변론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지적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게 대통령께서 법적으로도 책임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탄핵 심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식으로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변론 기일에 안 나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사기관의 소환이라든지 아니면 탄핵 심판의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무대응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으로서 내가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변호인단을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그때 가서 수사에도 내가 변호인을 대동해서 내가 수사도 받을 것이고 또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도 내가 변호인단을 데리고 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수사와 그 재판에 대해서 협의에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대응도 없이 무작정 안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대통령으로서 조금 민망한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30일 취임 즉시 비대위원 인선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김재섭 의원이나 탄핵 찬성파 당내 비주류 인사들을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전국회의를 마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 전국회의에서 수많은 전국위원들께서 어떠한 의견을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위원회가 맞춰져야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확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뭐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민주당의 지금 행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을 하나로 다시 뭉칠 수 있는 이런 위원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네,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가 좀 다양한 색채들을 넣어서 꾸려지는 게 더 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어떤 지도부라든가 비대위 구성에 있어서는 다양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잘 수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냥 민주정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번 비대위 구성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비상계엄의 진상규명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기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정이 혼란스러워진 데 대해서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이뤄낼 수 있는 지도부가 저는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즉시 사과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수위로 진행이 될 걸로 보세요? 방금 강성필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민주당의 온전한 희망사항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리고 권영세 지금 그 위원장이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엄이라는 상황으로 국민들의 마음의 불안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유감 표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연결되어서 이어져서 나와야 할 것은 민주당이 그간 어떠한 행태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께서 지금 계엄이라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것이고 이를 지금 내란 외환죄로 몰고 가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지켜보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여론조사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갤럽 지지율을 보면요. 계엄을 전후로 중도층에서 여당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모순이 계속해서 연속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면 한덕수 법안 권한대행에게 법안 6개는 거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행안부 국방부 장관 2명은 임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이 더 수사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일일이 수사 권한과 수사 대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특검은 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는 이 슬로건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당시 여당이
대통령과의 탈당을 권유하면서 새 출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비상계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진정 있는 사과 이게 이루어질 때 그나마 보수 정당에게 희망이 보일 것이다. 그때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님께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과 거부권을 놓고 국민의힘이 좀 자가당착에 빠진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을 두고 권한대행에게 그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하라고 하면서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마찬가지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거는 사실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지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빨리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절차로 가는 것이고 예. 특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민주당의 특검에 독소 조항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럼 우리가 3자 추천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제안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적으로 독소 조항이라고 말하지 말고 예.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특검법을 제시를 하시고 원래 협의에 나서려면 서로 간의 카드를 가지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안을 발의하지도 않으면서 이건 위헌적이다,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과연 공감하실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게 되면 중도 이탈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단일 대우를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울 때 저는 항상 민주당이 프레임 전략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프레임들에 계속해서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요. 지금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계엄 이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도와 그리고 좌파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께까지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간 민주당이 해왔던 입법부 마비, 사법부 마비, 행정부 마비 행위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위헌, 위법적인 탄핵과 끊임없는 특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게끔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의 프레임에 계속해서 끌려 들어간다면 이야말로 지지층조차도 분열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의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이르면 오늘 불러 조사합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북한 도발 유도 등의 내용이 적힌 수첩과 관련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당시 회동 멤버인 육군 2기갑 여단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60쪽 분량의 수첩. 여기엔 무인기를 띄워 북한 공격을 유도한 뒤 반격, 정치인 수거, 사살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수첩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첩 내용 작성 경위와 시행 여부 등을 신문할 방침입니다. 노 씨는 그동안 수첩 관련 진술을 거부해왔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경찰은 어제 노 씨와 계엄 당일 햄버거집 회동을 한 93회 육군 제2기갑 여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차 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햄버거 회동 후 판교 정보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상원은 93회에게 김용현이 임무를 줄 것이니 정보사 판교 건물로 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 여단장이 비선 조직인 수사 2단 단장을 맡아 선관위 장악을 담당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기갑 여단은 1979년 12.12 사태 당시 서울 도심에 탱크를 투입한 부대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른바 백령도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이른바 백령도 작전은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을 체포한 후에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백령도 작전이 얼마나 반헌법적, 반인권적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일단 경찰은요, 경기도 안산의 점집에서 확보한 저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라는 얘기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까? 글쎄요, 백령도 작전이라는 이야기는 언론에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백령도 작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른바 백령도 작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성윤 의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정치인, 종교인, 법조인 등을 수거 대상은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 그런 수거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수거 대상을 백령도로 보내는데 백령도 저도 가봤지만 뭐 헬기 아니면 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그 수거 대상들을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또는 가장해가지고 살해한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음모가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연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첩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특수단에서는 정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2024년 12월에 우리 국민들이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또 듣고 저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다,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 이제 보살 작전이다, 뭐 백령도 작전이다 이런 말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에서는 일단 이 수첩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재검토할 방침이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재검토가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수첩 자체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아니라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도를 기반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이 형사 수사에서 수첩같이 본인이 기록한 그 기록물 같은 게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높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기되는 바와 같이 사살이라든가 백령도 작전 또 이 정치인 등의 수거 또 사살 등의 이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실제 계획으로 구체화돼 있고 지금 소위 말하는 백령도 작전이 1부터 10까지 기획된 작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실제 기재된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반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수첩 자체의 어떤 증거력 자체를 의심하는 정도는 아닌 거로 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공모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텐데 민간인과 국방부 장관이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노상원 씨는 예비역이잖아요. 예. 아무리 정보사령관이라고 한 핵심적인 그 보직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직은 민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정식 계통을 밟지 않고 저런 민간인과 저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 비선 라인을 활용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계엄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쿠데타로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씨하고 저런 행동을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 등에 대한 그 처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오늘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도 보고가 됐다면 이거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거고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살 내지 백령도에서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대통령가 인지되거나 지시했다는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건 지금 이 적용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더해서 내란 예비 음모, 내란 목적 살인의 미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일정 정도 실행의 단계까지 갔다고 하면 이 죄의 적용도 검토될 수 있고요. 만약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내용까지도 사전에 검토되고 대통령이 인지했다고 하면 그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NLL 도발이라든가 예. 백령도에서의 일종의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내용들, 그걸 통해서 사회적 소요, 계엄의 명분을 삼고자 하는 것이 사전에 계획됐고 노상원을 통해 김용현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내용이 공유되고 인지가 됐다고 하면 내란에 더해서 관련된 내란죄, 외환죄 등의 여러 이 범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가수 송민호 씨 얘긴데요. 네.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송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어떤 생활을 한 건가요? 글쎄요, 송민호 씨는 이제 마포구에서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현행으로는 네. 21개월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9개월인데 작년 3월부터 그다음에 올 2024년 12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거니까 이제 그 소집 해지가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된 거는 근무 태도, 근태라고 하죠. 예. 마지막 날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지난 10월에는 해외여행도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뭐 정식 휴가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병가 입원 아니면 연차 이런 걸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가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병역법에 보면요. 예. 아무리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했을 때에는 이탈한 기간의 5배 연장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흘을 이탈했다 그러면 50일을 더 근무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한 그 일수가 8일 이상이 되면 이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예. 3년 이하 징역에도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 정확하게 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경찰이 이제 송민호 씨 근태 의혹과 관련해서 내사에 나섰는데 만약에 송 씨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재입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 뭐 싸이 씨도 다시 입대를 하지 않았나? 뭐 비슷한 경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싸이 씨 같은 경우에 재입대한 적이 있죠. 근데 네.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이었습니다. 그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은 근무 이탈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소집을 해제하고 군 복무 재입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할 수 있게는 돼 있지만 군 재입대 조치 처분은 병역법상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싸이 씨의 사례가 지금 이 송민호 씨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울시에서도 이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네네. 시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전수조사라고 하니까 예.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네. 왜냐하면 병역법에 이래 쭉 규정이 나와 있고요. 사회복무요원 그 복무 관리 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규정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나 이런 사회적으로 그 공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 기준 자선 냄비 모금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경기 불황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기부 심리 또한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의 온도탑도 100도를 달성하려면 1,300여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임소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명동거리에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추운 날씨에도 걸음을 멈추고 성금을 넣는 손길이 이어집니다. 500명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나 여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이게 많이 넣거든요. 참 이게 마음이 따뜻해요. 하지만 지난 16일 기준 지난해보다 모금액이 1.6% 줄어드는 등 혼란스러운 전국의 기부 심리도 위축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추운 겨울날은 그 어느 때보다 다른 분들의 도움이 좀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뭐 작은 금액이지만 올해 사랑의 열매 모금 목표액은 4,497억 원. 2,000원을 기부하면 즉석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좀 따뜻한 마음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제 이웃들도 좀 많이 둘러보고 이런 계기가
현재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보다 4도가량 높은 70.5도를 찍었지만 아직 목표액까지는 1,300여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침체 그리고 불황으로 어려운 이웃이 많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열매는 다음 달 31일까지 ARS 전화와 문자, 온라인 계좌 등으로 모금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네, 21년 만에 돌아온 오페라 투란도트가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화려한 출연진이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연출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박현준 투란도트 예술총감독과 함께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22일부터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개막한 뒤에 총 이제까지 4번의 공연이 있었는데 일단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첫날에 조금 그 객석에 좀 소란이 있었고 공연 자체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캐스트들, 그 성악가들, 오페라 가수들이 정말 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술총 감독으로서 공연과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신경 쓰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게인 투란도트를 이제 저희가 메인 카피로 쓰고 있는데 21년 전 상황과 지금 실내로 들어온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했고 저는 볼 때는 그 디테일한 것들이 이 가수들과 어우러져 상암거보다는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금 표현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어려운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공연과 관련한 논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연출가가 자진 하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작진이 2003년 뭐 장이모의 감독의 연출 좀 강요를 했고, 그러면서 뭐 개런티 지급이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좀 긴데 어떻게 짧게 줄어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시작이 어게인 투란도트이기 때문에 장이모 감독과 저의 21년 전 작품을 모티브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태리 연출자 데이비드 리베모아를 선정을 했는데 그 디자인 무대 디자인을 가지고 디테일한 걸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어시스턴트를 보내서 우리 연출에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오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출 노트를 보면서 계속 제가 이건 안 되고 이 연극적인 요소를 저는 여기에 들어오는 걸 반대를 많이 했고 그런데도 굽히지 않고 와서 첫 연습 1시간을 하고 이렇게 연습에 참여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연출이 어시스턴트가 한 달 전에 와서 그걸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오긴 왔는데 1시간 하고 참여를 안 하고 개런티를 요구를 하길래 그건 너의 능력과 너의 연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거고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안 하고. 그런데 그 메인 연출자인 리베모아가 공연 3일 전에 와서 또 개런티를 달래는 겁니다. 3일 동안 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3일 동안 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에 근데 한국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을 그렇게 쉽게 보고 한국 오페라를 공연을 요구하면 다 해주니까 그러한 행태를 이번에 하다가 제가 둘이 그 연출자하고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그 다음날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개런티 전액을 요구하길래 저는 그건 지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공연 전원지한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연출에 단 한 개도 관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런티만 요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공연에서 연출은 누가 맡아서 제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태리 어시스턴트가 와서 돌아갈 때부터 제가 장혜모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동선을 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한 걸 잡았죠.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은 공연에서 뭐 연출가가 없어졌지만 그래도 뭐 공연에 사진이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총연출로 돼 있어요. 그 사람 데이비는 연출로 돼 있고 제가 총연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상위로 결정을 하고 연출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역할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티켓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네네. 관객 논란이 좀 있었는데 개막이 임박한 시점에 객석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관객에게 제대로 그 부분이 공지되지 않았고 개막 당일날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서는 일단은 일부 관객들이 항의하고 소동이 좀 있었고 뭐 공연을 관람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코엑스가 공연장이 아니기 예. 때문에 처음 티켓 좌석을 깔면서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예. 그 중요한 얘기는 이제 그 방만하게 객석이 6,800석이었다가 4,000석으로 저희가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날개에 있는 시야 제한석에 있는 관객들을 위해서 배려하다가 그걸 이제 시야가 좋은 좌석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일부 관객들이 환불을 요구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한 45분 정도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이제 그분들이 공연장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환불만이 그 대책이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공연을 보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요청을 좀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기로 했고 공지도 했고 두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보시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공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객석에 단차도 없고 또 이제 무대도 뭐 스크린에 설치가 조금 각도가 잘 안 맞아서 무대가 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공연은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이런 부분들 좀 보완해서 공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 좌우측의 이 시야 제한석 때문에 저희가 안으로 몰아서 드리려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쪽으로 그냥 좌석을 그대로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야의 제한에 걸리는데 기둥 얘기를 하시는데 공연장 객석 내에는 기둥이 없어요. 무대의 기둥은 그건 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항의를 하시는 우리 관객분들이 좌우측에 그 기둥에 걸리고 소동상이 8마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걸리는 거는 세트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우리가 객석에 이 기둥 뒤에 무슨 좌석을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를 하셔야 될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보완책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박현중 총감독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1일까지 공연 잘 마무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 어제 발생한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추락 사고 관련해 구조와 조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당국은 탑승자 67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32명이 생존했다고 밝혔는데 비교적 덜 부서진 기체 뒤편에 있던 탑승자로 전해졌습니다. 황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격하게 고도를 낮추는 비행기. 바퀴를 꺼내 착륙을 시도하지만 기체가 한쪽으로 기운 채 지상에 닿아 폭발합니다. 동체가 두 동강 났지만 완파된 앞부분과 달리 뒤편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스스로 걸어 나오는 승객도 있습니다. 전체 탑승자 67명 가운데 32명이 생존했다고 당국이 밝혔는데 대부분 뒤편에서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Туда оттащим подальше. Ноги. Подожди, сиди, пусть сидит. 추락 사고에도 탑승자 절반가량이 살아남은 건 추락 장소가 넓은 해변이라 건물 등 충돌이 없었던 덕분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조대가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 추가 폭발을 막은 점도 생존자를 늘린 이유로 꼽힙니다. 사고 원인은 새떼와의 충돌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시 러시아 체첸공화국으로 향하던 사고 여객기가 짙은 안개로 목적지를 인근 마하치칼라로 변경했는데 목적지에서 300km 떨어진 카자흐스탄에 추락한 건 의문입니다.
외신들은 이날 러시아 남부에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사고 관련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도심 속 눈썰 매장이 속속 개장하고 있는데요. 신나게 눈썰매는 타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추위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눈썰매를 타는 재미에 추위도 잊게 되는데요. 슬로프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한가득입니다. 서울에는 뚝섬, 잠원, 여의도, 한강공원 3곳과 중랑천 등 시내 곳곳에 눈썰매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눈썰매를 타는 모습이 정말 신나 보이는데 이 눈썰매장 개장에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 때문입니다. 한강 눈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공눈을 만들지 못해 개장일이 4일 정도 연기됐습니다. 한 차례 미뤄졌다 문을 연 만큼 사람들은 눈썰매장 개장을 더욱 반겼는데요. 신나게 썰매를 타며 즐거운 겨울의 한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2.5도로 시작하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며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며 2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제주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데다 강원 영동 지방은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도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2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2도, 대전과 전주 5도, 대구 7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충청과 호남에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